국민연금 가입자 뭐 수익률 가입자 올랐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 중에 기사 링크는 참 맨 마지막에 제가 다 공유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공유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국민연금 공시 우려 마곡 원그룹을 몰 1년 만에 완판해서 뭐냐 이 국민연금이 역대 부동산 투자 규모인 2조 4천억 원 들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연 공시율 17, 8% 정도 되는데 임대율이 95%된 거니까 사실상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 봐라. 국민연금 수익률 좋네. 괜히 걱정했나 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 결과가 좋다고 해서 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 기금이 우리가 나중에 무조건 원금 보장을 사실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뭐 투자를 결과만 보고 좋다고 해서 그것들을 막 이런 것을 투자를 하는 것을 옹호하는 이런 기사들이나 또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면은 국민연금 또 가입자 78만 원 몰렸다. 폭발할 줄 알았더니 무슨 일이냐. 그러니 나 너도나도 보험료 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국민연금에 불려주는 이미 가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왜 이제 내냐 봤더니 이 보험료를 계속해서 이제 내고 싶은 이유는 이 가입 기간을 늘려가지고 나중에 국민연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78만 원 올렸으니까 보험료 내는 사람 많아지니까 디폴트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돈 많이 내자는 사람들이 하지만 보험료 많이 내려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연금 더 많이 내려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제도의 자체가 구조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 보세요. 지금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기사인데 국민연금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내년 지급액이 48.5조고 수급자 38만 명 늘어난다. 돼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26년 추계를 해보니까 아, 엄청 예상보다 1조 9천억 원이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지급액이 이제 48.5조 원인데 그게 전년 대비 이제 5조 7조 원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납부할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해서 가입자 수가 31만 7천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그 연금 개혁을 해서 이제 내년부터 0.1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내는 돈이 급여에 뭐 0.5% 상승을 하는데 매년. 근데 그렇게 했었지만 여전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왜? 받는 돈, 소득 대체율이 40%, 43%로 높아지는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년도에는 이 정도 지급했던 게 26년에는 이 48조 이만큼이나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돈을 내는 사람은 사실은 줄어들어요. 네. 아까 기사가 정반대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거고 또 최근에 그 9월 30일인데 연금개혁 특위에서 이제 여야가 이제 이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신기해서 봤거든요. 했더니 여기 지금 이름이 가려져 있는데 김남희라고 민주당이 청년 불안 해소 위한 치료 조치도 취하지 않아 오히려 증폭했다. 그 부담이. 그리고 우재주는 기부금 없는데 청년 모호성을 낸거 봤나 해서 뭔가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김남희는 이 스포츠입을 자꾸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아닌데요. 그리고 이분도 뭐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수익률이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수익률도 올리면 올릴수록 좋죠. 근데 문제는 뭐 이제 민주당 간사가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말씀하고 계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보면은 양당 모두 국민연금 문제를 인식을 하지만 뭐 민주당은 국고 투입하고 국힘당은 수익률을 제고해야 된다, 투자해서 수익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구조개혁에 대한 언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되게 난감한 상황이 지금 연금개혁 측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님께서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이 있으면은 그때 가서 법을 고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제가 오늘 친 기사거든요. 파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공항 파업도 일어나고 버스 노사 파업하고 저 경기도민이었는데 오늘 직장 못 올 뻔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현대차 그 부분사 뭐 추석 앞두고도 파업되고 인단협 진통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노조법 통과로 파업수가 계속해서 그렇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로 갈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가능하다면 다 떠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 뭐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회사들도 이미 준비 중이죠. 자, 이제 기업 탈출 러시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반박. 이 기사를 볼게요. 네, 이창재 기자가 또 최근에 김상훈 의원 기업 탈출 러시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반박. 그 정부 질문서 네, 현 정부를 직격을 했는데 보면은 정부 실책이 기업 몰락 부추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려는 탈출 러시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상반기 해외 신규 법인 설립이 전년 대비 63%, 64%가 급증을 했고, 뭐 삼성, SK, LG, 현대, 하나 이런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이 한국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최근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노조 권한은 지나치게 강화되고 기업의 자유는 위축돼서 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이제 맞죠. 뭐 이제 노조법 때문에 이제 뭐 노동쟁의 파업 이런 것들도 아까 보셨다시피 확산이 되고 있고 또 경제 외 구조적 과제도 있는데 이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인데 지금 에너지나 환경 정책 보면 친환경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펴면은 나중에 기사에 나오지만 이 산업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올라요. 에너지 비용이 오르는데 그러니까 전기 부족이 우리가 지금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근데 AI와 뭐 빅데이터 시대 전력 수급 생존의 문제다. 뭐 이거는 뭐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는 친환경 정책으로서 이런 국가 경쟁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위기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약을 해보면 글이 많아서 이건 요약을 해봤는데,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고, 노란복지법은 노조만을 위한 편향적인 법안이고, 또 원청이 모든 임금 문제를 떠안게 해서 경영 환경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원청이 망하면 다 망하거든요. 왜냐면 원청이 하청에 일을 줘야 되는데, 원청이 없으니까 일을 준 원청이 없으면 하청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출산 에너지 문제 이런 것도 좀 더 고려해라. 전기도 부족하고 뭐 이런데 때 아닌 친환경 정책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기사입니다. 그다음에 관세 충격으로 제조업 휘청. 이것도 제가 충격적이었는데요. 저희 톡방에서 계속 그 얘기해 있던 게 이 BSI라는 지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체감 경기 지수인데 이게 만약에 100 이상이면은 이제 해당 분기에 체감 경기가 좋다. 근데 100 이하면은 좀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 이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2025년 1쿼터 100을 넘은 적이 없어요. 최근에 100을 넘은 적이 없고 뭐 이때까지도 99, 24년 이쿼터 때, 2분기 때 99 찍다가 지금 막 이래요. 그리고 수출도 보면은 100을 넘지 못해요. 지금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은데 지금 최근에 4분기 들어와서 계속 지금 하향 지표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글이 길긴 하지만 그냥 이제 관세 효과다 이런 기사 내용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은 뭐 업종별로도 기준치 못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동차 60이고 철강 63이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87 그러면서 반도체 빼고는 지금 다 너무 경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는 기사고요. 자, 또 그리고 계속 오르는 산업용 전기료. 예, 유럽의 역사 모르나. 네, 이건 뭐냐면 산업용 전기료 급등했는데 KG도 붕괴 우려라는 기사입니다. 전력산업연구에서 이제 세미나에서 지적을 했는데 3년 동안 전기요금이 70%요. 치솟았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보다 50%가 비싼 산업용 전기료를 가지고 있고 그래프 보면 나옵니다. 지금 미국이 8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22. 네,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 전기료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산업이 사실 또 주요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철강 이런 거. 그리고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독립적인 요금 결정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주택용보다 우리나라가 주택용보다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이라 해서 이 23년도를 기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비싸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일단은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유럽 실패 닮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마리오 드라기라는 전 유럽 총재, 그냥 중앙은행 총재가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에 이런 얘기를 해요. 높은 에너지 비용과 과도한 규제가 유럽 경기 침체의 원인이라고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유럽이 이제 뭐냐면 탈탄소 정책,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에너지 비용이 엄청 올라가서 GDP가 하락했다는 거죠. 특히 대표적인 게 탈원전 정책 그런 것도 펴고요. 탄소 중립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유럽의 산업용 전기료를 굉장히 올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과거에 유럽이 했던 그 행보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 정부가. 그래서 뭐 이번에 뭐 기후부라는 부서도 신설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산업계나 교수님들은 이 주택용 요금은 못 올리는 이유가 있대요. 왜? 그거는 이제 표심으로 연결되니까 만만한 산업용 요금을 올린 게 아니냐, 뭐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독립적인 요금 결정기구 이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요. 뭐 예전부터 정부랑 그 전력 당국이랑 이제 협의해서 요금을 정했던 걸 이번에 기후부라는 이제 부처를 신설해서 이제 거기서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맨날 정할 때 뭐 민심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민심이 어쩌고 저쩌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전기료가 이 산업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 산업 기반, 재반 이런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이 되는 뭐라 해야 될까, 나쁜 구조 속에서 지금 산업용 전기료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원자력 발전소 세우면 반드시 테러가 일어난다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항공기 테러 위험 확률을 따지면서 고리 2호기 재가동 결론을 미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문참 기가 막혔는데 이게 보면은 전문가가 앉아서 3년을 검토해서 이거를 고리 2호기 재가동 심의 안건을 이 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그 3년 동안 심사를 했으니까 허가기 좀 만족한다면서 회의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가 이제 222차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다 앉아서 해봤더니 문제 없더라. 지진, 해일, 강우, 강풍 같은 재해나 항공기 충돌에도 충분히 안전성을 갖췄다는 얘기를 하니까 뭐 항공기 충돌로 뭐 세슘 137 방출량에 대한 평가가 들어지 않다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니 그 테러 행위는 확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찬반 공방이 4시간 동안 이어지다가 아무 결론을 못 내린 채로 이게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서 그러니까 고리 2호기 재가동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 항상 한국이 테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어처구니 없는 3년이나 안전성을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무기한으로 연장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IMF가 우리나라 경고를 했어요. 이제 눈덩이 나랏빛 한국에 이제 IMF 경고를 하는데 뭐 나이도 더 많아지고 부채 비율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재정 지출도 확대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 상황이 유지됐을 때 지금 2025년 한 47점 몇 퍼센트라 해요. 근데 10년 뒤에는 한 71%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제가 수치를 안 적어서 아쉬운데, 2065년에는 가면은 150%가 넘는 부채 비율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급속하게 이제 부채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IMF 한국 미션 단장인 라울 아논드가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한국 정책의 재정 정책 기조는 적절하다. 뭐, 재정 개혁도 수반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지? 왜 적절하다고 얘기를 했는지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데, 이 IMF의 경고는 확장 재정 기조 속에 급증한 나라빚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 정부 기조와 대비된다 이러면서, 최근에 이제 프레지던트 리가, 네,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제 규모의 절대 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 경우에 부채 비율 100% 넘으니까 우리도 빚내도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빚자체 하자는 거죠. 아, 이건 좀, 네. 그 사람이 먼저다. 그런 줄안 몰라. 왜 그렇게 했냐면요. 아, 또 보면은 이게 중대재해법이 통과되고 지금 이제 사고 난 현장이 다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되게 재밌는 게 건설사 세 곳이 3,900억 원 비용 부담했는데 여기 보면은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또 중국어도 있어요.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인시나 뭐 대우건설, 디해건설 뭐 이런 건설사에서 이제 공사가 일시 중단됐어요. 왜? 중대재해 사고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사고 났으면 일단 중단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손실은 이제 다 기업이 떠안게 되는 거고 또 사실 일하기로 됐던 인부들도 월급 못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공사가 늦어지면 또 그 공사를 한 물건, 부동산을 받기로 했던 쪽도 난감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런 3천억 원, 3,900억 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 전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미필적 고의 살인,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치의 조치 하면서 무조건 사고 난 건, 현장은 다 멈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기업이 부담을 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 현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한 건설업체 간부가 요즘 공사 현장에는 정작 일은 안 들어가고 안전점검 한다고 쫓아다니거나 현장 감독 나오신 분들 응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 공사가 안 되고 그 감독직들, 공무원들 접대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왜냐면 걸리면 이만큼 경제적 손실이 되고 멈추니까 현장이.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이제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이런 정책들이 중단을 시켜버리니까 일이 더 이상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하러 오는 공무원들 적대하게 바빠지고 공무원 좋겠구나 사람을 죽으면 안 되니까는 그건 단순한 생각으로 나라 경제에 판단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대재해법 처벌법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난 경기도 화성의 아리세르라는 공장 사장인데 이분이 이제 감옥 간 거죠. 지금 15년 선고받고 가는 거죠. 그래서 네, 내가 불 안 냈지만 예방조치 안 해서 감옥 가고 싶으면 그냥 사업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업도 좀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이제 기업만 탈출하나? 기업도 아까 뭐 해외 투자하고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인재들도 탈출하고 있죠. 그래서 카이스트 최연소 임용, 석학도 중국 갔다. 보세요. 인센티브가 장난 아니죠. 우수 인재 칭화대 연봉 2억 원에 정착금 7억 원, 연봉이 40억 원. 아니, 우리나라에 왜 있어요? 네, 한국에 있으면 바보 되는 인재들이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만 탈출하는 게 아니라 인재들도 탈출하죠. 근데 기업 인재들, 얘네들만 탈출하는 거 아니라 하면서 이제 부자들이 또 얘기를 했죠. 세계 4위 부자 유치국 대한민국. 네, 해가지고 100만 장자 2,400명 국제 확성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상속세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매경 이코노미스트 세상에 없는 사회주국이라고 예 기사 사회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매년 순유출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그 불명예스러운 게 중국, 영국, 인도, 러시아와 함께 부자 탈출 러시 5대 국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부자들의 한국 탈출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좀 아쉬운데, 정규직 대신 유럽 여행 갈래요. 취업급여 가는 얘기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놀면 더 받아요. 놀- 놀면 더 받고. 그럼 우리나라 실업계비가 급여 하한액을 보시면, 평균 임금의 41%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급여를 보장을 받고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니. 취업 왜 했냐? 네. 취업 왜 하냐?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망하든지 이상 그냥 놀래요. 노는 게 더 이득이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 최상욱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집값 안정론 포기했다. 부동산 이제 엄청 오를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구칠장 대책에 굉장히 실망했다. 그래서 가격 안정 포지션 더 이상 유지 불가 하면서 이분이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 정책개발기구인 민색연석회의 주거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현 정부랑 밀접한 인사래요. 그래서
이27 대출 규제 당시에는 시장이 안정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일 거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입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 지지를 안 해요. 민주당. 왜? 최근에 발표된 97공급 대책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무공급 대책이고, 어? 이거는 그, 이제 우롱하는 거다. 말장난이다. 왜?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공급을. 그래서 그 준공이 없는 인허가 착공만 있고, 실제로 주택 공급을 안 하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어 뭐지? 대통령이 이렇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처럼 움직이라. 그리고 요즘 또 뭐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자산을 가지고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현 정부의 어떤 인사들이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은 자녀한테 증여성 대출로 전세금 뭐 이런 게 지원하는 등 그러니까 다주택 투자로 수익을 챙기는 나라다. 기재부 장관도. 그러면서 현실들은 다 틀렸다. 응? 전세 문제가 있어서 전세 기회가 없고 금융부처는 수요 대책을 내지 못하게 쪼개버린다. 그래서 남은 건 이제 부동산이 이제 엄청 오를 건데 이제 두세 달 안에 3년치 상승을 얻게 될 거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 정책이 자기네들이 말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 이해를 아직 다 못한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참 충격적이라서 그런데 글이 많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그냥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 정부 조직 개편이 묻지마 속도전으로 서있는 나라. 최근에 뭐 검찰청도 폐지하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국기획재정부 기재부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산업부 원전 등 에너지정책 환경부가 이름을 바꾼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이관되고 뭐 등등 해서 조직 개편을 엄청나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대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이게 조직 개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금감원 직원들 막 파업하신 내용 알실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로 개편을 해서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가 맡기로 했던 개편안은 법안 처리 전날에 갑자기 백지화가 된 거예요. 왜? 금감원 직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직 개편이 졸속이면 이 시위한다고 백지화 되냐. 우리도 다 들어놓아야 될 판이에요. 그냥 다 들어놓으면 다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처리 후보안이라는 식으로 법도 만들고 조직 개편도 하고 지금 이 현 정부가 하는 이 행태들은 전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다. 이런 기사로서 이제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